여러분, 만약 의사가 단순 위험이니 집에 가세요라고 했던 환자를 인공지능이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라고 살려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건 영화가 아니라 지금 막 일어난 실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이 소름 돋는 지능이 어떻게 테슬라의 10만 대의 로봇 양산과 연결되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6년 일론 머스크가 왜 정치판에 수천억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왜 월가는 테슬라의 주가가 600달러를 넘어 시총 3조 달러까지 갈 거라고 확신하는지, 그 거대한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빅테크와 AI 시장에 대한 아주 뜨거운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월가의 유명한 전문가들인 레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와 또 디버터의 진 몬스터가 내놓은 분석이 화제예요. 우선 시장 전체를 보면 지금의 AI 열풍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진 몬스터는 현재 상황을 야구로 치면 2회 초 정도라고 표현했는데요. 본격적인 변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댄 아이브스는 한술 더 떠서 지금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고 이런 강세장이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갈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테슬라가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여기서 목표 주가란 전문가가 예상하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말합니다. 테슬라를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또 AI 서비스를 파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이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핵심 기둥이 되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내년 안에 이제 2조 달러를 찍고 가장 운이 좋을 경우 26년 말에는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테슬라를 평가할 때 차를 몇 대를 팔았느냐가 아니라 이제 인도량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의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테슬라는 올해 약 3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이야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현재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수요는 공급보다 12배나 많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엔비디아는 경쟁사들보다 최소 3년에서 4년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올해 18%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지만 진먼스터는 실제로는 60%가 넘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분위기가 좋아요.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기능을 통해 시장의 평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릴레이팅 기회를 맞이할 걸로 보이고요. 구글은 검색 서비스에 AI를 성공적으로 입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과매도 상태라 다시 치고 나갈 힘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역시 인프라 구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깜짝 놀랄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AI 모델들은 단순히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 각자의 성격이나 또 정치적 성향까지 갖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치관과 맞는 AI를 골라 쓰게 되는 거죠. 또한 AI 사용료가 싸지면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제본스의 역설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재밌는 소식인데요. 일론의 그 XAI죠. 그록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도 놓친 오진을 잡아내고 한 남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실화예요.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AI가 우리 삶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사건의 주인공은 노르웨이에 사는 49세 남성인데요. 이분은 무려 24시간 동안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응급실을 찾았다 하고요. 근데 응급실 의사는
이 환자의 배를 눌러보더니 배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는 이유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해요. 보통 맹장염은 배가 돌처럼 딱딱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의사는 단순히 위산이 역류해서 생기는 통증인 줄 알고 제산제만 처방해서 이 남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 뒤에도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해졌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남성은 평소 대화하던 AI인 그록에게 자신의 증상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요. 환자의 증상을 분석한 그록은 즉시 적색 신호, 즉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위궤양 천공이었고 다른 하나는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형 맹장염이었습니다. 그록은 이 증상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서 CT를 촬영하라고 요구를 했고 아주 강력하게 공고했다고 해요. 여기서 CT 촬영은 몸속을 이제 입체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검사죠. 그록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짚어준 거예요. 이 남성은 그록의 조언을 믿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이제 CT 촬영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록의 예상대로 맹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협할 그럴 뻔했다는 거죠. 결국 이 남성은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해요. 이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힐론이 이끄는 그 XAI의 그룹이 단순히 이제 글을 써주거나 농담하는 그런 챗봇을 넘어서 방대한 이제 의학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서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는 그런 생존 도구로 진화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환자가 이제 그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록 얘기만 하는 거지. 그 구글의 제미나이나 또 오픈 AI의 챗 GPT도 우리의 삶에 지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소식으로 들고 온 뉴스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죠. 옵티머스 3세대의 양산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는 소식이에요. 최근 테슬라가 진행한 양산 감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양산 감사라는 거는 공장에서 로봇을 대량으로 찍어낼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테슬라가 최종적으로 검증을 마쳤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설계도를 넘어 진짜 공장 라인을 가동할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이번에 테슬라와 직접 손을 잡고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기업 7곳도 최종 확정되었다 하고요. 이 기업들은 테슬라의 부품을 바로 납품하는 티어 1, 즉 1차 협력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로봇의 팔다리 관절 역할을 하는 구동기나 힘을 조절하는 감속기, 그리고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센서, 그런 부품들이 다 핵심 부품이라고 하고요. 테슬라는 예전부터 중국의 효율적인 부품 공급망을 잘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도 로봇 제작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 기업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양산 일정은 26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요. 일론이 공언했던 일정들이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26년 연말까지는 적게는 5만 대에서 많게는 10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이 정도 규모는 그냥 테스트용이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 공장에 투입되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올 3세대 모델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지는데요. 로봇의 손이 무려 22개의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작업도 가능한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성능은 높이면서도 가격은 2만 달러 이하,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으로 24시간 일하는 로봇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이죠. 결국 이번 뉴스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AI와 로봇 기업으로 완전히 탈부품하기 위한 물리적 토대를 다 완성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량을 넘어 로봇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장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일론이 단순한 이제 사업가를 넘어서 미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킹메이커이자 후원자로 또 복귀했다는 소식이에요. 다가오는 26년 중간선거, 그 트럼프 중간선거죠. 앞두고 이제 테슬라와 일론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일론은 공화당의 이제 하원과 상원 선거를 돕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기부금을 내놓으며 정치 현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들은 정치 자금을 모으는 단체인 슈퍼 PAC나 뭐 당위원회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책들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 일론과 트럼프의 사이가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었죠. 25년 초에 일론은 정부 효율성 부서, 줄여서 도지라고 부르는 곳에 수장으로 일하다가 마찰을 빚고 물러난 적이 있었는데, 한때는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이가 나빴죠. 최근 그 JD 그 벤슨 부통령의 중재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었죠. 지난달에는 부통령 관저에서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핵심 인사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그런 말이 있네요. 일론은 뭐 단순히 트럼프라는 개인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천재인 일론이 공화당의 승리를 뒷받침하게 되면서 이번 중간선거의 판세가 또 공화당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일론은 왜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테슬라, 스페이스X, 또 뭐 XAI 같은 일론의 기업들이 처한 환경과 또 직결이 되는데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복잡한 규제들이 풀려야 하는데 이게 정치적 뒷받침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죠. 특히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뭐 FSD가 국가 표준으로 승인을 받거나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에서 운행되려면 정치권의 강력한 지지가 필수적이에요. 결국 이번 소식은 우리가 기다리는 뭐 테슬라의 26년 그 대량 생산 계획, 즉 또 뭐 옵티머스 로봇과 뭐 사이버캡 양산 계획과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걸로 보이고요.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정부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또 얻었으니 테슬라의 로봇 산업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규제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에요. 시장에서도 일론의 이런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방어하고 또 성장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거라고 기대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그 많은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판에 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정치판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고요. 또 정치판의 사람들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오히려 테슬라 자체 회사 또는 뭐 다른 회사들에도 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 일론 머스크가 정치판에 아예 개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기 중간 선거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편을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승리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제 AI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유럽은행들이 오는 이제 2030년까지 전체 인력의 10%, 그러니까 약 21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왜 유럽은행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의 압박 때문이에요. 유럽은행들은 그동안 미국 은행에 비해 이제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주주들이 맡긴 돈으로 얼마나 알차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수익률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AI를 도입해서 인건비를 확 줄이겠다는 전략이에요. 이번에 인력이 줄어드는 가장 위험한 직군은 이른바 중앙 서비스 부서들입니다. 고객을 직접 만나는 영업직이 아니라 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승인을 내주는 이제 백오피스와 미들오피스 인력들이죠. 여기서 AI는 패턴 중심의 업무를 완벽하게 대신하게 되는데요.
서류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거나 표준화된 보고서를 쓰고 각종 알림을 분류하는 일처럼 정해진 규칙이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이런 단계들을 이제는 AI 모델이 스스로 처리하는 거죠. 게다가 고객 업무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지점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사람이 직접 손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은 더 급격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은행들이 AI를 통해 최대 30%까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주로 영업이익 경비율이라는 수치로 관리되는데요. 쉽게 말해, 번 돈 중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AI 덕분에 운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죠. 실제로 이미 움직임은 시작됐는데요. 네덜란드의 그 ABN 암로 은행은 2028년까지 인력을 20%나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요. 프랑스의 그 소시에테 제너럴 경영진도 비용 절감에서 예외인 곳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뉴스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AI가 단순히 엔비디아 칩을 사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라는 수익을 내는 단계로 확실히 진입했다는 거고요. 둘째는 유럽은행들이 AI를 도입할 때 결국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또 다른 거대한 수익원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 일자리가 AI에 의해 직접적으로 대체되는 이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AI 혁명의 진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